다음 발표는 전주대학교 5학년 교수님께서 유배와 반정의 정치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 5학년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얘기하실 거는 제가 빼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인물사를 하면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사과할 때까지 얘기를 다 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제가 이 인물사 연구를 통해서 한번 어떤 조선시대 그 시기에 어떤 사회현상, 정치현상을 한번 설명해보는 방식, 이런 접근을 시도를 해봤는데 미리 고백을 드리면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러저러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방법을 택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조 문과 전후에서 연평이 문과 전후한 시기부터 반정 초반까지의 시기를 잡아서 제가 제목을 유배와 반정의 정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연평이 유배도 가고 또 반정도 하고 이러는 역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나 하는 것들을 한번 뒤져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 발표를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1608년에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이 즉위하는데 이것도 재미있죠. 그때 연평이 함흥 판관으로 가 있었어요. 판관으로 가 있었다가 이제 아마 출장을 한양으로 왔는데, 출장을 왔을 때 이제 국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함흥 판관을 도대체 왜 갔을까를 먼저 따져봤어요. 판관이 육품이든가 칠품이든가, 종육품, 종칠품인가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때 연평이 52살이에요. 52살에 저쪽 함흥으로 관직을 받아서, 그것도 문과 출신이 말단 관직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거의 좌천이에요. 이때 연평이 52살, 1608이니까 52살, 우리 나이로 52, 3이죠. 그렇죠. 고시 패스한 지 5년 뒤. 그런데 여기 나가 있었던 거죠. 종어품. 그 판과 함흥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잘 모르죠. 함흥은 지금 연세 드신, 요즘은 뭐 건강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귀향지입니다. 귀향지. 가서 얼어 죽습니다. 나이 먹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서는 동상 걸리고 다 이래가지고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47살에 늦게 문과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도는 데가 김제군수, 안산군수, 양재 찰방 이래요. 문과급제자라고 해서 물론 뭐 다 좋은 자리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직에 있다가 나가는 게 보통인데 이상이 처음부터.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바로 그 문과급제 전에 이건 오래된 사안이었습니다. 우계가 기초곡사 때 그 송강 정철을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옥사를 키워서 최영경 등을 죽였다. 이 얘기 아시죠 다? 기초곡사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소문으로 돌았는데 그게 급제할 무렵에 저 경상도 저기 있던 정인홍이 대사원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연평이 문제 제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해명 상소를 하고 동시에 경상우도 지역에서 있었던 정인홍의 의병 활동 이후에 의병을 끝났으면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고 사병화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지방관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상소를 올렸다가 이것이 이제 그 조정에서 논란이 되면서 정인홍은 내려가고 연평도 지방관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지방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런 조정 활동으로 지방관 가는 거하고 함께 이때 이제 지난 해에 우리라고 그러면 잘 저기 하시면 제가 추포 항신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바로 저 추포도 고 상소 올렸다가 그 귀양 가지 않습니까? 저 삭탈관직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산 군수로 나가고 있었을 때 이번에는 또 누구하고 안 맞냐면 저기 영의정 누구죠? 예? 유영경하고 안 맞아서 쫓겨나가요. 또 그 쫓겨나가는 과정도 참 재밌죠. 그 저기 유영경을 만나가지고 사직 인사를 하면서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떤가를 얘기하면서 바른 말을 했다가 원래는 저기 군술은 사품이잖아요. 양재 찰방으로 나가버립니다. 육품으로 두 개 강등이 돼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관원이 강등당하는 건 형벌은 아니에요. 형벌. 그거는 관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경계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 같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608년에 그 함흥 판관으로 한양에 왔을 때 상을 당하는 게 이론된 히스토리가 쭉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도 참 괜찮았던 건 이때 정인홍이 귀양 가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근데 연평하는 말이 말하는 사람 죄주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정인홍을 다시 불러들이라는 상소를 올릴 정도의 감각, 적어도 태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해군 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광해군 때가 초반에는 우리 알고 있는 저 백사 이항복, 그다음에 상촌 신음 여러 사람들이 다 저 조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는 게 기축옥사 전후를 해서 이른바 대북 이첨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권이 완전히 그 지배를 하고 독단을 하는 상황이 바뀌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인묵대비 폐위론이 나오고 그 시기에 개축국사 다음 해에 영창대군이 뭐 저기 교살을 당했다, 뭐 여러 가지 증살을 당했다 하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기의 옥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강원도 이천으로 그 유배를 갔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봤던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 요것만 잠깐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배를 갔다가 21년에 광해군의 비밀 전교에 의해서 방송됐다고 나옵니다. 풀려났다고 나오는데 아마 방기 전리 자체도 유배 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뒤에
22년인가에 아까 저 나왔지만 아내가 돌아가시죠. 그 처가 돌아가고 그래서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평산 부사를 맡게 되는데 이 강원도 이천 귀향지에서 썼던 시가 있습니다. 용이여 덕었지 쇠하였으리 바닷가 오래 누워 있으니 세상에 모를 뿐이라 제갈량 융중서 늙는다 비웃지 말라 은근히 삼고 철회할 날 어찌 없으랴. 그래서 아들 이시백이 화훈한 시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반정 상황은 그때 아까도 나왔었습니다. 잠깐. 이 반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해군 말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이 616년 광해군 8년에 윤선도가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죠. 매관매직하고 요 시기에 바로 다음에 우리 저 홍길동 전후로 잘 아는 허균 아시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기 민도가 이렇게 낮을 리가 없는데 허균이 그 패무론의 이첨하고 같이 동조를 했었는데 이첨한테 배반을 당하고 영모에 로 몰려가지고 죽죠. 광해군도 그걸 알고 이게 무함인 걸 알고 살려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살려주지 못하고 허균이 죽습니다.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문과에서 나오는 허균 논문, 허균이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글들 웃기죠. 사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료. 요즘에 이렇게 조선왕조실록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허균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실록에 보면 나온다. 윤 선생님 모셨는데 그 문과 쪽에서 국문학, 고전문학 쪽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선생님은 안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조선 이 광해군 후반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예컨대 이제 초반에는 회퇴변척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에는 퇴계 제자들 내지는 항맥 그다음에 율곡 항맥들과 대척점 대립을 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대의 민생하고 재정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죠. 양안도 안 해, 양안 정리도 안 해, 양전도 안 해. 초반에 선예법 만들었다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박납 다시 기등 부리고 궁궐공사 끊임없이 합니다. 궁궐공사 끊임없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항복, 이덕형 개축옥사 다음에 다 귀항복 가가지고 죽고 사람이 없어요 조정에. 이때 이제 윤선도가 그 상소를 올렸던 겁니다. 이러다 다 망한다. 이런 배경에서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정 부분 얘기하기 전에 올해가 인조반정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역사학계 쪽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 나온 길에 하자 그래가지고 인조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술 심포지움을 12월 22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지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2번, 뭐 3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인조반정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인조 반정에 대한 스터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기로 했어요. 연평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연평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조선시대에 대한 인식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해방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해방 이후에도 한국사 특히 조선시대사 연구는 유럽 모델, 그러니까 유럽의 자본주의와 정당민주주의 모델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그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반세기를 보냈어요. 당연히 다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몰두했어요.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런 맥락에서 조선시대는 그런 유럽적 요소만 찾는데 지금은 젊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조선을 역사적 현상으로 설명해 나가는 노력들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접근이나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상사 쪽에서 중요한데 실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허학이에요. 공리공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 자리가 없어요. 퇴계 율곡하고 난 다음에는 실학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중간 시대의 연구가 안 나옵니다. 연평이 연구 안 된 이유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조 반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근 100년 동안 조선시대 내내 혼군이었던 광해군이 일제시대 이나바 이와키치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교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서에 광해군이 성군으로 쓰여 있습니다. 광해군이 성군이면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은 뭐가 되죠? 쿠데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쿠데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된 관점과 연구 결과를 내놓고 지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조선시대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연평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오셔가지고 연평을 공부해도 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 앞으로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 다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연계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제 얘기 전달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며칠 전에도 제가 문중은 아니고 주로 이제 어떤 문중에서 많이 오셨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내 조상이 귀하면 남의 조상도 귀하다. 문중에서 많이 참석하고 그러는 자리를 보면 자기네 문중도 조상만 훌륭하대. 그리고 꼭 비교를 해가지고 남의 조상을 또 까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그거 명문 아니에요. 그런 집안. 아시죠? 왠지 믿어도 될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 조상 귀하면 남의 조상 귀한 겁니다. 그럴 때 명문이 되는 거예요. 마저 마칠게요. 그래서 반정을 해요. 반정은 광해군 때의 혼정을 베이스로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기를 연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반정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지? 차라리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게 낫지. 다 망가졌어요, 나라가. 그게 어느 정도냐면 셀 수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도 실록을 만들 정도의 재력은 됐어요, 조선이. 그런데 인조 반정 초반엔 광해군 끝나고 광해군 일기를 편찬할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해군 일기는 간행되질 않고 중초본, 정초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살래니까 백성들도 살아야 되고 역정몽이 무함 안 당하고 살아야 되니까 반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IMF 사태로 이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IMF는 다른데 세계은행에서 돈이라도 빌려올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회복될 때까지 고스란히 기다려야 돼요. 꼼짝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아껴 쓰면서. 게다가 인조 3년, 4년 흉년듭니다. 인조 5년에 있었던 게 뭐예요? 정묘호란이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연평만 이 시기에 관직 생활이 순탄한 게 아니고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관직 생활이 안 순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그의 반정으로 옵니다. 이 시기에 반정으로 왔어요. 광해군 쫓겨난 이유 하면은 피모살제, 승명배금, 승명배금 이런 거 말 쓰는데 연려실기술에 보면 이 피의주의 죄가 36가지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19세기 말에 이건창 당위통략 거기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2개를 해놓으니까 그 뒤에 다 그걸 가지고선 쓰는데 19세기에 썼던 그 어른 이건창 어른보다 제가 조선시대 사료를 훨씬 많이 봅니다. 그분은 실록 못 봤어요. 저는 보고 쓰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책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반정을 성공을 시키는데 저는 딴 거보다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지게 이 표에 인조 반정 이후에 아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얘기를 했지만 광해군 때의 세력들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랬을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 있는데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오늘 좌장을 보는 변주승 교수가 연구 책임자였을 때 이제 저도 끼고 이래가지고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번역한 추한극구관이라는 텍스트에 나오는 인조 초반 반역 사건인데요. 이래요. 병자호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죽을 맛인 거죠. 이 시기를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기를 살고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요. 이때를 생각하면 연민이 듭니다. 연민. 제가 이번에는 안 쓰지만 다 못 담았는데 12월 22일 날 발표를 할 원고 중에 하나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도 잠깐 나왔는데 연평이 염철론의를 하거든요. 경제사 부분에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주목이 들어가지고 이걸 좀 다음 22일 날 하려고 그러니까 듣고 싶으신 분은 그날 꼭 오세요. 오시고 또 하나는 이 반정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이 발표문에 해놨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역성혁명 아니죠. 반정은 뭐냐면 핵심은 선대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의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주역에 나오는 주역의 핵괴에 그걸 저기를 단 정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조 때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선조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적어도 피주 광해군 때의 정치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앞의 정치로 돌아가는 거니까 고스란히 뭐죠? 왕정 체제는 유지된다. 이 두 측면이 동시에 있어요.
이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반정 이후의 활동에서 해석해낼 거냐, 이게 앞으로 역사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모두의 기축옥사 얘기를 드렸어요. 1589년인데 기축옥사 얘기를 드렸는데, 흥미롭게도 연평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중에 하나가 하나 해결이 됩니다. 정치사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이 기축옥사에 대해서 그동안 그 강력하게 그 서인 음모설을 퍼뜨렸던 정인홍을 비롯한 그 문도들이 광해군 때의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벌어지고, 동시에 그때의 30년 동안의 이 왜곡 혹은 오해 등등 비난을 받았던 송강 정철이 이 인조반정 2년에 복권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축옥사의 성격과 전개에 대한 하나의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2년에 1년, 2년, 3년 그 상간에 정인홍과 연평이 부딪혔었던 지점이었었죠. 그렇죠? 그걸 둘러싸고 스승성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논쟁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한 매듭이 지어진다. 이 매듭이 지어진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한 번 반복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묵지 이기에 대한 이해, 연평에 대한 이해는 조선시대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반정, 그리고 조선시대 사상사, 조선시대 전체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제, 오늘 발표 외에 또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계속 학습을 하시라. 또 학습하시라니까 제 눈을 피하는데 찬찬히 이렇게 같이 놓고 공부하면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